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힘드신 소상공인 및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 바이든 동맹 복원하고 전 세계 관여, 트럼프의 미우선주의 종언,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20일 현지 시간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고립주의적 정책에 종지부를 짓고 힘을 앞세우는 대신 동맹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4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면서 이 같은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발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취임 연설은 그동안 강조해온 대외 정책 기조를 집약해서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기조 아래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이후 새 정부의 외교 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안보팀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면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드디어 미국이 부정선거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만은 부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주시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국민들 편안케 해주시는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데일리언. 바이든 시대 부동산 시장 효과 미미. 문정부 정책이 더 큰 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출범이 공식화되면서 미국의 정권 교체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중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막대한 것이 통화 정책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이후로도 현재 저금리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 급격하게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저금리에 바탕을 둔 통화 정책이 작동 중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집값의 움직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일 미국 언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현지 시간 1조 9천억 달러, 약 2천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단기간 내에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국내 금리도 같이 움직이는 만큼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 경제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좌우지할 요인은 대외 여건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파이낸셜 뉴스 조 바이든 효과의 커스피도 상승 출발 3130선 미국 뉴욕 증시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21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3%, 22.68포인트 상승한 3137.23에 거래 중입니다. 전 거래일에 상승 마감하며 3100선으로 복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했습니다. 20일 현지 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3%, 257.86포인트 상승한 31,188.38,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1.39%, 52.94포인트 오른 3,851.85에 마쳤습니다. 넷플릭스 등 대형 기술주 급등에 힘입은 나스닥 지수는 260.07포인트, 1.97% 급등한 13,457.25에 마쳤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수급별로는 전일 홀로 1조 5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이 이날도 장 초반부터 658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억 원, 667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중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상승 우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대 안팎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형 IT 종목인 네이버가 4%대, 카카오 3%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북미 최대 웹 소셜 플랫폼 와패드 인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이슈앤 뉴스 디지털 투데이 비트코인 35,000달러 후퇴 가상자산 일제 하락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 증가와 더불어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이 일면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오전 6시 코인 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96% 하락한 35,01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전날보다 2% 남짓 내린 3,86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하락세는 시장 과열에 따른 매도 증가, 최근 규제 움직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과열로 매도세가 증가한 것이 하락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4만 달러 도달 이후 뚜렷한 상승 호재가 이어지지 않은 것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코인포스트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도 시장을 주춤하게 한 요인 중 하나로 파악했습니다. 20일 제닛 앨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는 가상자산 위협 요소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 이용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경제정책통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온 바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00만 원 고지를 가기 위해서 150만 원을 돌파 후 조정을 거듭받고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지난 한 주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은 기프토, 엔진코인, 헤드라 해시그래프 등입니다. 엔진코인은 177%로 폭등하였습니다. 폭등 종목은 항상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디지털 알트 자산의 큰 트렌드를 꼽으라면 디파이의 등장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하에서 디지털 금융을 가능하게 만든 알트 자산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컴파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토큰 포스트, 컴파운드 24시간 약 600만 달러 청산, ETH 이더리움 단기 하락 영향. 지난 보도에 디뱅크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시세가 단기 하락하면서 탈중앙 랜딩 플랫폼 컴파운드는 24시간 청산 규모가 약 6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디파이 랜딩 플랫폼 중 청산액이 1위입니다. 2위는 에이브 V2로 24시간 동안 약 350만 달러가 청산됐다고 하네요. 컴파운드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최소 담보대출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담보자산이 청산됩니다. 이더리움의 ERC20을 기반으로 성공한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프닝이 그 이후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점점 DeFi, 즉 탈중앙화 금융, Decentralized Finance라는 DeFi 생태계로 옮겨갔습니다. 이 DeFi 생태계는 실질적인 블록체인의 활용처를 만들어냈습니다. DeFi는 블록체인 기술과 개념을 활용해 작동 가능하고 유저 개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DeFi는 ICO 이후에 많은 블록체인 스포터들이 목말라 했던 블록체인의 실사용 사례를 가장 탁월하게 해소해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디파이 플랫폼은 대출인 랜딩이 보편적인데 그중 컴파운드가 예치금이 가장 많아서 아마 청산액도 1위였다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메이크다운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와 웨스라는 개념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다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보장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의미를 넘어서 온체인 환경에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성격까지 지니게 됩니다. 초창기 디파이 상품들은 대부분 디파이가 본격적으로 성행하기에 앞서 비교적
1차원적인 금융상품들을 온체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대차, 대출의 성격을 지니는 컴파운드, 자체적인 유동성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ERC20 토큰들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유니스와 USD 달러 기반으로 크립토와 전통 금융을 연결하려는 2차 금융 생태계인 신세틱스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컴파운드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ound. The Compound Protocol currently has assets earning interest across 9 markets. 여기서 9 markets는 BET, DAI, COMP, Uniswap, USDT, USDC, 이더리움, Wrapped BTC, ZeroX입니다. 컴파운드는 9 마켓에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대출은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파운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공급과 수요에 기초하여 알고리즘으로 파생된 이자율을 가진 자산 풀입니다. 자산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과 만기일, 이자율 또는 담보와 같은 조건을 협상할 필요 없이 유동금리를 획득하면서 프로토콜과 직접 상호작용합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는 통화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프는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대출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통화마켓 수요와 공급에 기반합니다. 컴파운드 사용자들은 중앙화된 이해관계자 없이 이자를 벌기 위해 통화시장에 토큰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담보 잔고를 넣고 토큰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컴파운드에서 지원하는 ERC20 토큰을 해당 플랫폼에 예치할 경우에 같은 양의 컴파운드 토큰이 발행됩니다. 즉, 컴파운드에 1 이더리움을 예치할 경우 즉시 1 컴파운드 이더리움을 발급받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자가 복리로 누적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에 컴파운드 토큰을 반환하고 담보물로 예치해둔 토큰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담보물과 함께 현재까지의 이자 역시 합산되어 분배됩니다. 이렇게 컴파운드에 암호화폐를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것 외에도 다른 사용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이윤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금리는 공급과 수요 밸런스에 맞춰 리얼타임으로 변동하게 되며 유동성 공급에 따라 상승, 하락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이 다른 랜딩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15초 단위의 블록 단위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랜딩 취소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대출 최저 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최근의 예로 다이의 이자율은 약 3%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컴파운드 토큰은 시드 투자로 3,320만 달러를 투자받아 이를 239만 6천 개의 컴파운드 토큰으로 지분 투자자에게 배분했습니다. 이 투자 단가는 대략 13.8달러였는데 이것이 닷새 만에 26.6배로 훌쩍 올라 3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치금도 디파이 대표격인 메이크다오를 능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암호화폐 세계에선 컴파운드 토큰이 투기 사이클이 걸리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우려는 토큰의 실제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높아서 토큰 가격이 내려가서 토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콤프에서 이자율은 내려갈 것이고 가치는 폭락할 것입니다. 컴파운드 발행 개수는 1000만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통은 445만 개 정도로 나와 있으며 우리나라 그래서 코인원에서 약 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총 마켓캡은 9억 1,900만 달러로 코인 마켓캡 4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컴파운드 대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코인데스크 컴파운드 대표 디파이 핵심은 대출, 그래서 보험. 2020년 디파이 열풍이 블록체인 역사에 기록된다면 거기에는 컴파운드의 이름도 함께 적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디파이 초기의 성장은 사실 지난해 6월 컴파운드 거버넌스 토큰 콤프의 출발과 가격 상승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버넌스 토큰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당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자 농사, 일드 파밍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컴파운드처럼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고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컴파운드는 왕좌에서 물러났습니다. 로버트 레시너 컴파운드 대표는 거버넌스 토큰은 원래 해당 프로젝트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나 정책을 결정할 때 투표권 구실을 한다면서, 하지만 일부 컴파운드 고래 투자자들이 이자 농사에 치중하면서 일각에선 자금의 시장 과열이 플랫폼의 생명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디파이는 예치 및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보험 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예치 및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보험 세 가지만으로도 모든 디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철영의 경제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